위례 대장동 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배임과 뇌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까지 묶어 청구한 결과인데요. 청구 사유부터 전망까지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주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또 야당이 그에 대해서 반발할 거다라는 것도 예상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검찰의 영장 청구에 위례 대장동뿐만 아니라 성남FC 의혹도 지금 묶어서 청구가 됐단 말이죠. 네네. 이게 좀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장동 위례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성남FC 의혹 사건까지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돼 증거가 충분히 수집된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들을 묶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돼 왔고 증거도 충분히 수집되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모로 다툼의 여지도 상당한데 예를 들어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성남시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지 성남FC 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미 정진상 전 실장, 김용전 부원장, 김만배 씨,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구속된 상황에서 그 정점에 있다고 평가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는 판단 끝에 결국 사안을 묶어서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야당 반발도 분명히 고려했을 테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거는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의 의지로 좀 봐도 되겠습니까? 검찰 나름의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정영학 녹취록, 내부 문건, 결제 서류,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 충분히 자금 흐름과 관련된 비위 행위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수집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 단계와 공판 단계는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는 검찰이 보고 있는 시각에 따라서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 공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반박이 이루어지고 증인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관련 진술을 함으로써 검찰의 시각이 무너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만큼은 검찰의 시각에서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국회 앞에서 대대적인 규탄 대회를 열었고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 형사소송법과 현법에 위배된다라면서 이제 20쪽 가량의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 대표 이런 말도 했잖아요.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안 된다. 이런 네. 발언도 했습니다. 네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범죄 혐의 소명도 부족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박 내용 중에 진술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른 타당한 주장이긴 합니다. 진술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 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향후 재판 단계에서 유죄 선고를 할 때 양형 사유로는 충분히 참작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적절한 진술을 하지 않는 태도가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인데 진술 태도에 비춰볼 때 적절한 진술을 하지 않는 그 모습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를 가중시키는 사유로 작용한다. 사실 이 사건에선 더 나아가면 증거인멸 우려도 범죄 혐의 소명을 전제로 합니다. 범죄 혐의 소명이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범죄 혐의 소명을 전제로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하다는 일종의 정황으로서 진술 태도를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배임입니다. 이 위례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크게 본 혐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특경가법 위반, 즉 배임입니다. 배임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야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동시에 성남시의 손해도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 이 사업의 구조는 어떤 경우든 성남시가 우선 이익을 확보하고 그 이후의 이익은 얼마가 발생하든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 사업 구조를 두고 과연 성남시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는지 충분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으로 인해서 검찰이 여러모로 입증을 해오고자 노력해 왔는데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으로서 이재명 대표 측이 돈을 받았거나 돈을 받기로 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네. 일정한 의도를 추단할 수 있고 성남시에 더 큰 손해를 야기할 만한 배임죄가 충분히 성립하다는 입론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관례는 돈 거래가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 측과 민간 사업자들이 오랜 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왔다면, 즉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서는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당시부터 이재명 대표 측과 대장동 일당이 유착 관계를 형성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였다. 즉 예. 대장동 일당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이재명 대표 측은 정치 자금 등을 지원받으면서 정치적 이익을 쌓아나가는 과정이었다.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역시 일정한 의도를 추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성남시의 손해를 가하려는 일정한 의도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이 정치적 자산 내지는 유착 관계의 표현이 들어가게 된 이유도 대장동 사건에서의 배임을 입증할 만한 손해 발생의 전제로서 손해를 가하려는 일정한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대목,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그 정치적 자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검찰이 생각하는 이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라는 걸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 내용에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일정한 범행 동기가 있어야 범행이 성립한다고 쉽게 인정할 수 있겠죠. 예. 네.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자산을 쌓아나갔다. 더 큰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쌓아나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상당한 실적, 거기에 실행력이 더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성남FC 모두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워 왔던 사업들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 모두 위법행위다. 즉 치적으로 내세워왔던 각 사업들이 모두 적법한 수단을 활용해 이루어낸 치적이 아니다. 범법 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체 정치적 자산을 쌓아나가는 과정이 불법이었고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검찰의 논리가 맞다면 그동안 자신이 정치적 자산으로 쌓아왔었던 정치적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앞서 그 언급을 해주셨다마는 돈 거래 같은 약정이 있거나 혹은 오랜 기간 유착 관계가 있다면은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천화동인 지분 일부를 약속한 혐의, 즉 네. 개발이익 428억 원은 혐의에서 빠졌습니다. 이 네.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입증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 약정 부분을 입증해낸다면 그 자체가 뇌물 약속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배임에서의 손해를 가할 일정한 의도를 추단할 만한 강력한 근거이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도 상당히 용이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구속영장에서 빠진 이유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통상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현금 전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 사건 유죄 선고가 나는 이유는 현금 전달의 경우에도 일정한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네.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돈이 인출된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고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전 유통되는 흔적도 남기기 마련이고 돈을 취득한 측에서 갑자기 어떤 사업에 돈을 크게 사용한다든가 사용처에 대한 흔적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은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약속에 불과합니다. 예. 약속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 외에는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검찰이 입증에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한 입증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고 이 부분은 굳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입증을 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가 지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토착 비리입니다.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개발 시행사에게 이제 이익을 주는 거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검찰이 이번 건만큼은 중대 토착 비리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검찰 간의 다툼을 두고 정치적 사안이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예. 검찰 입장에서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지역의 중대 토착 비리라고 규정함으로써 오랜 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울러서 통상 토지개발 사업에서 시행사로 선정된 회사들은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예. 이 기반시설 조성 비용 부담 자체가 정당한지를 두고는 지금도 지역 곳곳에서 논란이 많습니다만 통상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시행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제1공단 공원하나 서판교 터널 개통 비용 등도 시행사 측이 부담했으므로 성남시가 부담한 손해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통상 시행사로 선정된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애초에 성남시의 이익으로 평가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사안을 바라보는 자체의 근본적인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개발 수익을 과도하게 몰아줬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가 충분히 그 이후에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도 개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는 빠짐으로써 민간업자들이 그 분양 수익을 전적으로 가져가게 하였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지역 토착 비리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중대 토착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의 입장을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바로 증거인멸인데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중대사안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와 관련해서 내가 어디 도망을 가겠냐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범죄 혐의 소명이 전제되어야 하고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도주 우려는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제1야당 대표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우려 부분에 방점을 찍고 상당히 상세하게 관련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증거인멸 행위를 해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정진상 전 실장이 유동규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점, 그리고 김영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를 보내서 수사 상황을 확인한 점, 주요 문건들이 고속도로변 배수구에 버려졌던 점 등 지금까지 증거인멸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었고 이재명 대표의 제1야당 대표의 지위상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경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관련 피의자들에게도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 번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민주당이 이제 진술에만 검찰이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 진술을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 근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5번째 키워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키워드 좀 띄워주시죠. 네. 예. 자, 5번째 키워드는 김만배, 김성태 이 두 인물인데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전 회장입니다. 자, 김만배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지만 김만배 씨가 석 달 만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이 이후의 수사에 좀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통상의 다른 사건이라면 석방된 지 석 달 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재구속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김만배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증거인멸 교사 행위이다 보니 범죄 혐의 소명만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를 강력하게 나타내는 혐의다 보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예. 적법하게 취득한 수익인 양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경우에만 처벌하는데 김만배 씨 측은 적법하게 취득한 수익인 양 가장할 목적이 아니었고
회사 운영이나 압류를 피할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영장 전담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범죄 혐의 소명이 있다고 봤고 범죄 혐의 소명이 있다면 받고 있는 혐의의 특성상 증거인멸 우려를 상당히 강하게 나타내는 혐의이므로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사실 구속은 수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구속을 해놓고 여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한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구속 이후에 그동안 적절한 진술을 하지 않던 피의자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관련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김만배 씨의 경우에 구속 이후에 추가로 은닉한 자금이나 50억 클럽과 관련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사건, 대장동 의혹 등 다른 사건에서 심리적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그동안 태도를 변경해 진술을 해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진술 변경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검찰이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만배 씨 또 정진상 전 실장을 빼고는 모두 이 대표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한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이 네네. 부분이 좀 김만배 씨에게 변화를 줄 것 같다고 보십니까? 재구속된 상황이다 보니 김만배 씨가 어떤 진술을 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분명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상당한 압박은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향후 재판 단계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수사 기록 열람 복사를 한 피고인 측이 다투는 과정에서 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서 검찰의 시각이 일부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심을 가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김만배 씨의 진술, 김만배 씨는 위치가 대장동에 예를 들면 공직자와 민간 사업자를 연결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예. 즉 민간 사업자의 최선두에 서 있고 공직자와 민간 사업자의 연결 부위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김만배 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등이 각종 진술을 해주는데 김만배 씨가 나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바가 없다. 그와 같은 주장을 했다고선 치더라도 취지가 그와 달랐다고 주장하는 이상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증거를 해야 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김만배 씨의 진술 확보가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김만배 씨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수사가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는 그 지점들이 구속된 인물들의 진술 변경이 네. 그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컸거든요. 네네. 그 김만배 씨의 재구속이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 볼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의혹이 있죠.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그리고 4인 대질 신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뭐 고성도 오갔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그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게 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사실 이 대북 송금 수사는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가 명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에 대해서 발표한 입장문에도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말았는데 굳이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쌍방울이 경기도가 부담하여야 할 대북 사업 비용을 대납하였다.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도 대납하였다는 의혹인데 그 자체가 제3자 뇌물 내지는 뇌물죄로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쌍방울이 자체 대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고 방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취지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금고지기라고 불리는 재경 총괄 본부장 김 씨가 구속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쌍방울 그룹의 수사는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금전과 관련된 문제가 대북 송금과도 직접 연결돼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직접 맞물려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자금의 흐름은 김성태 전 회장 스스로가 진술하듯이 나보다도 금고지기 김 씨가 더 잘 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금고지기가 무엇보다도 자금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이 어느 정도 파악된다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분명해질 것 같고
분명하게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재명 대표 측이 추가 항변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 이 부분은 아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그 이 대표가 낸 설명 자료에서도 쌍방울 부분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좀 덜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의 간단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북 송금 의혹은 사실관계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즉 쌍방울이 경기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법리적 쟁점도 남아 있습니다. 대납을 통해서 쌍방울이 경기도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대가관계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인데 그 기대한 대가가 향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대북 지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기대를 했다면 이는 사전수뢰죄의 영역입니다. 사전수뢰죄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거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했다면 경기도로부터 과연 어떠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국가 차원의 사업과 관련해서 기업이 경기도로부터 어느 정도의 후원을 받을 수 있을지 법리적인 쟁점, 즉 대가관계에 대한 쟁점도 불거져 있는 상황이라 사실관계 확정 이후에 법리적인 쟁점을 둘러싸고도 상당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자, 마지막 키워드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띄워주시죠. 자, 6번째 키워드는 남은 건. 자, 이제 남은 건 무엇이냐라는 의미인데, 자, 앞서 본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검찰이 징역 11년이 훨씬 넘는 형량 선고가 명백하다.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제시한 게 물증도 있겠고 또 진술적인 증거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좀 인정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정진상, 김만배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또 네. 유동규 씨, 남욱 변호사 맞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어느 네. 정도 인정이 될까요? 사실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검사가 자신의 시각에 맞춘 증거 자료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도 일부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기회는 줍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지극히 짧아서 충분한 반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단을 받기 마련이라 현재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유동규, 남욱의 진술이나 성남FC 후원 의혹 관련해서는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 이 업체 내부 보고 문건 등에 비춰보면 이른 범죄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는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의 평가이고 향후 재판 단계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증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뇌물 등 자금 흐름과 관련된 수사는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련자들의 진술의 증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일치된 진술이어야 하고 또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황에 부합해야 합니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여러 진술이 각종 정황에 부합해 나가야 하는데 일부 정황에 부합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증거가 현출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일시에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되는 증거를 이재명 대표 측이 피의자로서 충분히 제시할 만한 여력이 되지 못한다면 현 단계에서는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일응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아무쪼록 구속영장은 청구가 됐고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절차에 따라서 24일에는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7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그래도 기소를 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기소를 예상합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를 해두고 불기소하는 경우는 제가 경험한 바로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백현동 의혹, 정자동 호텔 의혹 등 각종 의혹과 관련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기소를 한 다음 나머지 수사는 수사 상황에 따라서 또 수사에 관련된 입증 정도에 따라서 추가 기소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든 검찰의 책임이든 책임 소재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정치적 사건이 돼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때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한 치명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호재가 없습니다. 정치적 사건이 된 이상 앞으로 상당 기간 여론전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이 나오게 되는 셈이죠. 이 사건은 사안의 특성, 사안의 규모나 중대성에 비춰보면 수개월 만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적어도 2년은 끌 것 같은데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정치 상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크게는 민주당 측 간에 여론전, 즉 공방이 앞으로도 계속 치열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네. 내년에 이제 총선도 앞두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